자, 우리 이제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그 키워드가 한류, 그리고 어, 또 우리 한류 드라마라든지 케이팝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어, 아시아에서의 한류 문화에 대한 팬덤층에 대한 그 조사와 그리고 분석들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서유럽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시 들여다봤죠.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사회주의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스트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죠. 포스트 사회주의가 뭘까? 사회주의이기는 하지만 변형된 사회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포스트란 말을 썼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서 우리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포스트 모던주의라든지 모더니즘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 식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종종 듣곤 하죠. 이 교과목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포스트 식민주의에 대해서는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뭐 포스트 식민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근대 문화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그 키워드로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포스트 식민주의 같은 경우는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식민주의로 이렇게 지내왔던 그 나라들이 말하자면 해방이 된 후에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됐죠.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됐는데요. 식민주의 이 나라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해방이 된 이후에도 그곳에 그 국민이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 식민주의 시대에 그 어떤 문화라든지 또는 그 강압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식민주의 사회에 그 종속되어 왔던 국민들 중에 뭐 그 인종이 다른 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치 해방된 이후에도 영국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내서 뭐 그 파이프 담배를 피면서 뭐 진한 커피, 블랙 커피를 마시고 있는 어떤 그 식민주의 시대의 영국인들의 모습을 흉내낸다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의 그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제 문화에 종속되었던 그러한 형태를 그 향수를 느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 정신 상태를 다시 말해서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포스트 식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식민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포스트라는 말을 썼을 때 이러한 양상으로 어떤 뛰어넘지 못하고 그 식민주의 사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흉내내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얘기할 때도 쓰지만 이데올로기 사상 중에서 이러한 사회주의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 무늬만 그 자본주의 형태를 띠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포스트 사회주의라고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그 이념, 어떤 이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사회주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공산주의의 실패로 인해서 나라를 개방을 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평가할 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대립되고 있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민주주의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정치적 이념으로서는 그 민주주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회주의 이 이데올로기를 유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실패를 가져온 공산주의에 대립되고 있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양상을 우리가 포스트 사회주의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국 유학생 분들도 계시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현대 사회주의 그 체제를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 개방을 해서 세계 경제와 이렇게 아울러서 가고 있는 그러한 것 이데올로기를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형태를 띠면서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포스트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론적으로 그러한 그 이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리고 다음 시간을 들여다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개방의 물결 부분을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와 그 공산주의들의 그 냉전 체제가 어느 정도 무너지면서 경제적으로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사회주의 국가가 일부분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지속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가 고르바초프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지금 러시아로 개방되면서 바뀌었지만 고르바초프 우리 머리에 보면 세계 지도처럼 이렇게 그려지신 분이죠. 고르비라고 그 약칭으로 부르는 고르바초프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중국으로 보면 이제 마오쩌둥, 노택동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그 개방화
교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 핑퐁 탁구죠. 핑퐁 외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했던 그러면서부터 개방의 물결을 어느 정도 물꼬를 트고 있었던 그러한 그 역사적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러시아의 그 고르바초프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영화 제작소가 있죠. 그래서 국립 영화 제작소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영화들 중에서 인터걸이라는 영화가 당시 제가 보통 이 포스트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설명하고는 합니다. 고르바초프가 그 여러 그 정권의 정치인들과 함께 이 영화를 제작이 완료된 이 영화를 맨 처음에 시사를 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오는 종종 그 거론되는 얘기들인데 이 영화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하고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개봉된 영화입니다. 개방 이후에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고르바초프가 자신의 민족 그 국민들이 외국 서구의 어떤 그 여러 국가들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들 경제적으로 그 어떤 그 경제력이 저하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활 수준이 낮은 경제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개방의 생각을 하고요. 자본주의를 일부분 받아들여야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붙어서 그 서구의 어떤 건설부터서 시작을 해서 러시아의 어떤 재건, 경제적 재건을 위해 서구의 그 회사들이 러시아에 많이 이제 유입되게 되죠. 그 상황에서 그 이 영화에서는 그 젊은 러시아 여성들이 유럽에서 들어오는 그 중년 남자라든지 또는 젊은 남자가 됐던 중년 남자들과 그 또 교분이 생기면서 결국 한 여성이 그 젊은 여성이 그 유럽에 좀 그 나이든 중년의 남자와 그 결혼을 해서 그 유럽으로 그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남편이 그 건설회사의 대표인데요. 그 뭐 부인에게 러시아 부인에게 젊은 부인에게 신용카드 같은 것을 주면서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그래서 풍족하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누리고 살게 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 그러면서도 그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어떤 이제 그 생활비라든지 이런 돈을 붙이면서 항상 러시아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가족의 품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여성이 결국은 가족의 자기의 그 모국인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면서 항상 그 풍족하게 살면서도 그 외로움을 느꼈던
그 여성이, 젊은 여성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서 가족의 품에 안긴다는 그런 모습,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인터걸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시사회 맨 처음에 그 관객들의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초로 제작된 영화를 시사회 하는 그런 현장에서 고르바초프가 많이 이렇게 흐느끼고 울었다는 그런 그 비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고르바초프가 그 자기들의 그 국민들 시민들에 대한 그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경제 발전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결심과 함께 그 나라 자체를 개방하는 그러한 그 각오를 갖게 되는, 그런데 이 영화 한 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포스트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국가가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의는 자본주의의 형태를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사회주의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이념적 양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마르크스 사상에 입각해서 그 뒤로 이제 실천하는 그 레닌주의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이 경제적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양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갔을 때, 그 마르크스주의로 시작된, 마르크스주의는 선생님이 앞서서 같이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의 경제 사회에서 그 물질 어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재화라든지 물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살펴봤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언론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모기업인 어떤 재벌 기업들이 언론사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결국은 월급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기업의 어떤 경영자라든가 임원들 또는 모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차원에서 어떤 언론의 형태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는, 우리가 이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서의 대비를 했을 때, 살펴볼 때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들의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고, 민영방송은 또 나름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단점으로서 민영방송은 모기업, 그러니까 언론사의 어떤 그룹의 모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기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어떤 하나의 모순이자 단점이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듯이 이러한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물질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그 물질이 정신을 지배해서 이 사회를 모순으로 빠뜨린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레닌 마르크스주의의 하나의 그 근본적인 그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자들은 결국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모순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의 어떤 그 공산주의 부분을 경제적으로 유지를 해왔던 것이 결국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제 하락, 세계 경제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그, 그 영향으로 많은 국민들, 인민들의 피폐되어 있는 그런 그 경제 생활 이런 것들을 결국은 백기를 들고 개방화의 물결로 자본주의 이 부분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와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포스트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명명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사회주의는 결국은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독특한 북한식의 교조주의를 추방하는 뭐 교조주의 하면 어떤 그 이데올로기입니까? 교조주의는 한마디로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그 확실한 어떤 그 이념적 그 내용을 담지 않으면서 신격화한다든지 신앙을 그냥 맹목적으로 추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양상의 이데올로기를 교조주의라고 하죠. 맹목적으로 추정을 하고 하는 그런 그 뭐 다시 말씀드려서 왕권주의 같은 그런 맹목적으로 쫓고 거기에 그 신앙인들처럼 이렇게 따르는 그런 양상의 사상을 우리가 교조주의라고 합니다. 북한은 거의 교조주의 상태죠. 이러한 그 북한의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동유럽권의 뭐 베트남마저도 그리고 아시아의 중국도 다 개방화의 어떤 물결 속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중국 분들도 계시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부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학업을 하시는 분들만 봐도 굉장히 이제 개방이 됐고 그리고 자본주의 물결이 세계 지금 중국은 거의 미국과 함께 양대 거대 경제적으로 거대 국가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개방화와 자본주의 부분을 이렇게 도입이 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포스트 사회주의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한류와 함께 이러한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의 우리 한류가 어떠한 파워를 가지고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그 스며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 참고 도서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윤선희 교수님의
어떤 그 민족 지향적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민족 지향적 그 연구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과학에서의 연구 방법 중에서 어떤 질적 분석이죠. 양적 분석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회과학에서 두 가지 연구 방법 중에서 퀀티티, 그러니까 양적 분석,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양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민속지향적 연구 방법처럼 질적, 퀄리티 그 메소드죠. 연구 방법. 이러한 그 연구 방법들은 주로 참여 관찰, 그러니까 심층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연구 결과를 도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그 토속민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생활 양상을 살펴보고자 몇 달간 장기적으로 그곳의 그 불악의 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그 행동 거지라든지 문화의 양상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래서 분석을 하는, 어널리시스 하는 그러한 연구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심층 분석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정신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것들이 바로 민속지향적 연구 방법이고, 그것들이 이제 질적 연구의, 사회과학에서 질적 연구의 하나의 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참고 도서도 주로 그곳의 국민들 또는 주민들과의 심층 인터뷰라든지 그다음에 참여 관찰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러한 연구 방법의 일환으로서 그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 한류와 그다음에 한류 드라마, 우리 드라마와 그다음에 K-팝을 중심으로 해서 한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사회주의, 특히 포스트 사회주의 개방화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 중에서 동구권의 동유럽의 그 나라들을 우리가 오늘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지금 이번 주에 다루고자 하는 나라들이 주로 루마니아라든지 그다음에 헝가리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에요. 개방화 물결과 함께 그들의 그 나라에 우리 한류가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이 한류를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자, 현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후대에 이루어진다면 아마 현대 최대의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의 해체를 우리가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갑자기는 아닙니다. 갑자기는 아니지만 그 베를린 장벽,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의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20세기 슈퍼파워의 최대 경쟁 세력이었던 그 제2세계가 몰락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동독과 서독이 통합되기까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남한 북한 체제와 함께 동독 서독 유일하게 분단 국가 두 나라가 있다가 동독과 서독이 통합이 됐죠.
그러기까지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항상 모델로서 살펴보고자 하는 게 독일입니다. 독일의 정치, 경제, 문화 부분을 많이 살피고 있어요. 그러한 논문들도 많이 있고 학자들이 많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들의 논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진 건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히 문화 교류라든지 특히 TV의 힘이 컸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서로의 동독과 서독이 서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 개방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비록 장벽은 높이 서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개방의 물결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왕래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문화 교류에서부터서 경제 교류, 그리고 급기야는 정치적으로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문화에서부터서 서로 신뢰를 쌓고,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게 텔레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가 주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은 앞으로 우리가 남북한의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동독과 서독의 통합 부분은 모델을 우리 남북한의 통합에 이렇게 어떤 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리 학도들로서도 탐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러분 세대에 이제 언젠가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어요. 뭐 저는 기억납니다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팝그룹 중에서 핑크 플로이드라고 있어요. 핑크 플로이드 잘 아시죠? Another Brick in the Wall 이런 게 그 동영상 뮤직비디오도 나왔죠. 하버드 학생들이 마치 소시지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식품들처럼 훈련돼 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약간 모순된 교육 제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의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주의가 잉태하고 있는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어조로서의 노래가 바로 이제 Another Brick in the Wall이죠. 어떤 벽을 깨고 우리가 새로운 사회 현상을 이룩하자, 이런 뜻에서 나왔던 어떤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Another Brick in the Wall, 그러니까 벽을 깨자는 차원에서의 핑크 플로이드 음악을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장벽을 부수는 날에 직접 핑크 플로이드를 초청을 해서 한 3시간 정도 라이브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DVD로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렇듯이 이 베를린 장벽에 우리 같으면은 이제 남북한의 철조망이죠. 비무장 지대가 있고 또 철조망이 있고, 그렇지 베를린 장벽은 동독과 서독의 걸 갈라놓은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벽을 부수는 순간 통합의 어떤 신호탄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989년 다시 말씀드려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에 1989년도에 우리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이후에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예, 동구권의 많은 나라들은 빠르게 개방화의 물결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흡수하면서 사회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해체가 되면서 그 어떤 그 신호탄으로서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후대에 뭐 멀지 않은 우리의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역사적 어떤 기록으로서의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먼 후대에 우리의 역사를,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건 이후로 동구권의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흡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개혁을 추진해 왔죠. 현 시점에서 이들 중에서 어느 국가도 사회주의 순수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들 국가는 포스트 사회주의로서의 일정한 정체성을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적 특성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린 겁니다.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방 이후에 시장 경제 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그러면서도 서구 자본주의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릭이라는 학자는 2015년에 5년 전이죠. 포스트 사회주의를 사회주의 붕괴 이후라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체제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일정 부분 도입하면서도 서구의 글로벌한 자본주의 체제와는 거리를 둔 새로운 체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피코비츠라는 학자는 21세기 서구 사회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대안으로 포스트 사회주의를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사회주의의 가장 강력한 전형을 보이는